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네, 5월 20일 204회 뉴스프리 데스크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프닝을 정리해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늘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 막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확 놓고 왔네요, 진짜. 네, 뭐 네. 오프닝 필요합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같이 뭐 수다 떨면서 편하게 자유롭게 오늘 프리하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노래는 오늘의 오프닝 곡은 뭐였죠?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오늘 오프닝 곡 네, 오프닝 곡은 두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양호님과 깜빡 도깨비님이 신청하신 김광성님의 서른 즈음에.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봤는데 제가. 아니 근데 서른 즈음에는 참 명곡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이 그때는 되게 절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좋은 시절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직 5년은 안 됐는데 30 된지 언제적인지. 저는 동기들이 저는 좀 입사를 빨리 한 편이어서 이 입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30 즈음에 너무 일찍부터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상 30이 됐을 때 아무 타격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30인가 이러면서 훅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30은 어떠셨나요? 러블리 이나님은 30에 미친 듯이 애 유치원 보내고 맞벌이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네. 결혼을 일찍 하셨나봐요. 그러게요. 빌로버 TV님 너무 스윗한데요. 내 마음의 영원한 20살 해주셨어요. 야 설렙니다. 네. 네. 정말. 김희준님이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셨대요. 내일 영어 시험이라고.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마중물님도 30 즈음에 학부형이셨대요. 진짜요? 다들 결혼을 일찍 하셨네요. 한성님이 오늘 왜 다 얼굴이 빨가냐고 남단유도 그랬는데 저희 조명이 좀 바뀌었나요? 왜 그렇지? 네. 코코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시간이지 무슨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제일 어려요. 이런 마인드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삐까뻔쩍님이 네 조명 반사됐나요? 네. 네. 강민승님은 드라마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전원일기라고. 네. 강민승님은 그렇군요. 심은정님이 김광석의 60대 노부부 들으면 친정 부모님 생각나서 눈물이 주르륵 난다고 하셨습니다. 러블리. 이거 TMI인데요. 초강력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 초강력하죠. 네. 효도할 겁니다. 크리스 리님이 저의 30 즈음에는 MBC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 꿈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수근님도 역사 공부하다가 프리데스크 틀었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프리데스크는 역사 여러 가지 다 다루기 때문에 공부가 여러 방면으로 다 됩니다. 미라클님이 하루 못 뺐는데 아득한 시간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제가 그 평일 마지막 공휴일이었죠. 그러게. 추석 때까지 평일 공휴일이 없다는 비보를 접하고 진짜 심장이 쿡 하고 떨어졌습니다. 전 좋던데요. 이제 프리데스크 휴방할 일 없으니까.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예. 오늘님이 김민우 아나운서 앞머리가 눈을 가릴 것 같다고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컨셉입니다. 네. 이발을 딱. 요즘 세상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라 머리로라도. 덤머가 좀 그렇잖아요. 유행이잖아요. 심은정님도 알아보시네요. 이발하셨냐고. 네. 이렇게 또 관심이 많으세요. 자, 러블리 이나님 이제 40대 중반이시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40대 다 중반에 애 다 키우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네, 오늘 프리 초대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노지필 기자가. 일찍 보니까 더 반갑네요. 양 효필 기자. 아니 외적으로 봐서는 살짝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효걸 기자는 10년 뒤에 아마 저랑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훌륭한 외모를 갖게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살짝 부족하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오심하고 다들 놀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소식이 러블리 이나님 38살이래요. 40대 중반이라니 하면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물음표랑 이건 있는데 환영한다 말씀도 없으시고 10분 컷일 때는 반가워했는데 지금 너무 일찍 나왔다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니, 왜 타임을 못 맞추신 겁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대체? 삐까뻔쩍님이 지금 노블리님이다 하시면서 환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무슨 일이냐면 양효걸 기자가 오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보도국 내 뭐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양호열 네. 기자가 확진된 건 아닌데 그 확진자랑 이제 식사를 네. 같이 한 걸로. 특정 시점에 식사를 네, 같이 네. 했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그렇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스튜디오에 오는 게 옳지 않다고. 왜냐하면 프리데스크가 전체가 이제 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긴급하게 방송 나가기 5분 전에 결정을 해서 네. 그냥 뭐 오늘 뭐 콘텐츠도 딱 7분만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프리데스크가 청정 지역이잖아요.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위험한 그런 거는 그러네요. 저희가 좀 삼가야 합니다. 근데 뭐 양호결 기자가 뭐 검사를 이제 받겠죠. 받아야 되는데 아마 뭐 음성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네. 네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리둥절님이 벌써 컷을 외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안 빌로바 됩니다. TV님도 컷을 외치시고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안 여러분 됩니다. 오늘만 좀. 네, 심세선님이 거리의 큐시트 특집 양효필 기자라고 네. 장명해 주셨어요. 양효걸 기자 안 나와도 우리 노재필 기자가 양효걸 기자 못지않게 아, 또 그럼요. 관련 소식을 다 전해주실 제가 또 거잖아요. 경제를 제가 경제팀 근처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아, 제가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양호경 기자가 또 대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방송을. 궁금하면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네, 있도록 지금 해보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화 연결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안해서 보고 네. 있을 아. 겁니다. 네. 댓글로 혹시 남기시면 강기자님 혹시 보고 계시면 채팅창에 좀 네, 남겨주세요. 인증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예. 쇼 씨께서 미국 동부신데 유튜브로 보다가 이번에 처음 라이브 보게 되셨다고. 어제 약간 과음하느라고 잠을 일찍 깼는데 프리데스크가 딱 생각이 나서 라이브 참가하셨다고. 가끔 과음해도 좋은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십시오. 진짜 가끔 과음해도 좋네요. 네. 마이클 죽수님이 줌으로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저희가 좀 너무 직전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네. 줌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줌도 좀 어렵고 뭐 목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사실 예. 뭐 얼굴은 저를 보시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조금 닮으셔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리틀 로제필이라고 평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질문에 있던데. 네.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픽한 사람한테 물어보게 됐네요. 제가 갑자기 양호결로 빙의가 되고 있어요. 빙의가. 제가 양효걸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프리초대석 양효걸 기자 모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재필 선배가 그런 말씀하신 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이기 때문에 아니, 서로 기분이 나쁘셨다는 제가 아닙니다, 속보를 입수했는데. 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노재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자 다시 빙의할게요. 자, 네. 그러면 그 양호결 기자와 함께 네. 양효필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저번에 거리의 경제에서 1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했었죠. 뒤로 몇 편 정도 나갔죠? 제가 4편이 벌써 나갔는데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쏙쏙 들어온다고. 빌로바 TV님이 해명 방송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저는 근데 지난번에 그 보니까 그 길에서 이렇게 뭐죠? 빌 게이츠랑 같이 이렇게 누구한테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사진을 빌 게이츠 사진 들고 있는 게 아마 저 로드맨 염경 기자 같은데. 아 그렇죠. 염경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이걸 들고 있는데 이 온몸에 오두방정이 다 녹아나 있어. 그래서 염경 기자가 같이 갔구나 이걸 제가 알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 이 판을 빌 게이츠 얼굴판을 뚫고 나오는 그 로드맨의 그렇죠, 끼가 확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첫 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때 저희가 양효걸 기자 나왔을 때 제목을 스포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달걀은 주가를 알고 있다. 그렇죠.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효필 기자님. 어떤 내용이냐면 대본이 너무 길어 이렇게.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아니 근데 벌써 영상 틀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주가 관계 관련된 건데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양호규 기자가 채팅창에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고음이 켜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랑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요 생필품이니까 그렇죠. 계란이 가장 중요한. 네네.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대요. 그래서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그렇죠. 나타냈습니다. 미국도 역시 뭐 그 4월 CPI가 4.2% 올라서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해요. CPI가 뭐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 네. 오늘 제목을 잘 하시네요. 양 기자님 맞습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우려들을 이제 양 기자가 취재를 했었죠. 네. 했었고. 삐까번쩍님이 양 기자 없는 양 기자 경제 방송이라고. 근데 사실 이게 양홍일 기자의 그 거래 경제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사이클대로. 맞아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뭐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언제죠? 그 우리 IT 닷컴 버블 시절에 그렇죠. 2000년, 네, 비슷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걸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 양홍일 기자가 이 코너를 기획한 이유도 과거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요새 어쩌다 가끔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뭐 좀 돈을 쓴 것 같은데 뭐 장바구니가 횡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물가가 정말 올랐구나 이런 걸 맞아요. 체감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런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시죠.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198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이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민들 씀씀이도 늘었죠. 물건이 잘 팔리니 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이런 걸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양념류는 40~50%가 올랐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미장원과 이발소, 학원, 음식점 등 계속 오름세여서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는 생산적 투자보단 단기 차익만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물가가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0만 원이 넘고 15만 원 가까운 곳도 있지만 내 친구한테 뽐내려고 사는 거죠. 자칫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목욕을 하고 자장면을 사 먹은 뒤 설탕 한 부대를 사고도 2,10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원이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예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물가가 최근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 올림픽 때가 제가 태어난 연도인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죠. 네. 네. 모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또 기억하던데. 돌 때부터. 기억 전혀 안 납니다. 네. 뭐 올림픽 했다고 하는데. 그럼요. 네. 사마란치가 세올 할 때 이런 거 기억 못 하잖아요. 전혀 전 세례 나갈 뻔했어요. 그 발음에.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금리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같이 진짜 경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채권 금리 이 단어 나올 때부터 이미 좀 그렇죠. 어려워요. 네, 네. 네. 채권 금리 좀 노재필 기자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거시경제 뭐 이런 거 수업을 들을 때 기억이 났는데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만기가 정해졌는데 채권을 그 만기 때 일정한 가격을 주고 사실 다시 되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할인이 되죠. 현재 어떤 그 채권이라는 게 양호일 기자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요. 그럼요. 스프레드라고 네, 네,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양홍일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채권 물가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도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는데 채권이라는 게 이제 국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회사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두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증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가가 만약에 이제 매년 3%씩 오른다. 그러면은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최소한 몇 % 정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더 받아야죠. 그렇죠. 3%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높아야죠. 그러니까 3%가 물가가 만약에 계속 오르는데 3% 받으면은
그거는 뭐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하나 못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5%로 올랐다. 그러면 몇 퍼센트 받아야 될까요? 한 10%? 그죠. 이렇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면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 금리가 계속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반복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받아야 되는 이자도 계속 따라 올라가니까 국채나 회사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게 되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채권 금리도 계속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채권 금리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하는데 채권 금리를 잘 봐야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채권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안정자산이죠. 네. 이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인데 아니 그러면은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이자를 더 주면 수익률이 더 좋으면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권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딱 무조건 채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바로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채권 금리가 위기 상황에서 급등했을 때는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떠냐 그러면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거든요. 벤치마크라서 이게 가장 기준인데 이게 작년 8월에는 0.5%에서 갑자기 최근에 1.7%까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8개월 만에 지금 3배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주식시장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년 이제 매번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잘 올랐나 내렸나. 네. 그것도 모르고 주식했네요. 네, 지금 적고 있습니다. 김민우 아나운서가. 네. 역시. 역시 명쾌한 설명인데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해요. 2%. 오. 부족하군요. 다음에 모셔야 돼요. 네. 전화로 하기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 가서 노대장도 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대가 많았는데. 이게 좀 지난번에도 한번 어떻게든 좀 지연해 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히 밀당이 안 되네요. 네, 이게 좀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님이 컷을 외치면 그냥 종료부터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볼게요. 네, 좀 대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께 또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저희 또 이렇게. 그렇죠. 아니 아까 양효걸 기자에게 어떤 분이 미라클님께서 양효걸 기자 무탈하실 거라고 걱정을 일단 해주셨고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지금 빌로바 TV님이 영원히 고통받는 양효걸 기자라고. 주말마다 양효걸 기자 기사 보는 맛에 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제목도 제가 아주 경제 맛집이라고 해놨는데. 네. 피카번정님이 차트로 좀 보여주면서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초대를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닉 니커버커님이 그럼 김민우 아나운서는 채권 금리도 모르고 주식한 거네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런 분들이 원래 근데 수익률이 더 좋아요.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또 이게 또 그렇죠. 배팅을 배팅이라는 건 배팅이요? 사지 못하거든요. 이게 망설이거든요. 주식을 거의 도박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계속 가시죠. 네네. 그 3편 얘기를 좀 저희 나눠볼까요? 그 3편이 이제 기술적 디스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네네. 예. 그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네네. 사실 재밌게 봤었거든요. 기술적 디플레이션.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기술 혁신이 어떤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서 물가가 계속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요 포인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켜볼 때 기름값이 원유 고갈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예측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름값은 그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전기차로 많이 대체도 되고. 그러니까 대체로 돼서 근데 전체적인 어떤 이 원유 수요 자체는 줄지 않았거든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공급이 늘었나요? 공급이 늘었다는 게 하나 포인트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유 이 산유하는 지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묻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말을 제가 해드리면 드레이닝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드레이닝? 그게 뭐냐면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네. 안 뽑아내던 지점에서도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디플레이션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양영걸 기자도 아마 이걸 보고 있다면 누질피스만 저렇게 경제학의 어떤 그 조예가 깊구나 뭐 이런 감탄의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물리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혁신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다운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건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물가 안정에 그동안 상당히 기여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대한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물건을 수입해 쓰면서 전체적으로 물건 그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되는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양효걸님께서 지금 정확합니다 대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네. 예. 이게 이런 감탄사가 나올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네, 아르테님이 오히려 석유 가격이 내리고 있죠. 세일가스 등이 개발되면서 공급량이 더 빨리 증가하죠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에드리안 헐님이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다고 기억하셨습니다. 체리망고님은 동생이 원유에 투자하셨는데 4억을 날리셨는데 복구하셨다고. 다행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3편 영상을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듬해인 1998년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국내 할인점 업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2, 1. 최첨단 물류 시스템, 이 기술 혁신을 내세우면서 무섭게 확장했죠. 먼저 불을 당긴 건 월마트였습니다. 이 미추광이 세일 소식은 이마트에 전해졌고 싸움은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출혈 경쟁이 시작된 거죠. 상대사의 점포에 직원을 파견, 10원이라도 더 싼 값에 새 가격표가 제작되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가장 싼 할인점이라는 인식을 소비자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싸면 쌀수록 좋은데 뭐 아무튼 열심히들 해보세요. 우리는 싸면 좋으니까. 월마트는 결국 2006년 이마트에 인수되면서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대형마트들은 가격 할인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유통업계 3자 구도가 공고해진 2010년대 이후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형마트 3사가 유통 과정에서 가져가는 몫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기서 인터뷰에서 저분이 싸면 쌀수록 좋은데 뭐 열심히들 해보세요라고 너무 쿨하게 여성 고객분이 인터뷰한 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시크하게 난 싸면 좋으니까 열심히들 잘해봐 뭐 이런 격려하는 임원분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부메랑처럼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양원결 기자가 원고에 써놨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체험과 아이디 공유 서비스 중단했고 뭐 카카오 택시도 이제 뭐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일단 저가로 공세를 하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데가 사실 지금 뭐 로켓 배송이 해가지고 굉장히 뭐 시장을 많이 잠식을 했지만 쿠팡은 그 손정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에서 돈을 끌어다가 매년 1조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한 4조 정도의 돈을 투자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비용을 싸게 하는 걸 했는데 그만큼 4조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 이익을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그때는 이제 공짜가 없거든요. 그 돈을 다시 그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그런 어떤 저가의 서비스를 다 없애버리겠죠. 그리고 올리겠죠. 그렇죠. 회원 지금 그렇죠. 회원비가 좀 싼 편인데 그거 올리겠죠. 사실은. 요때쯤에 또 양홍구 기자가 정확합니다라고 한번 또 댓글 나눌 때가 됐는데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튼
계신가요 아직? 많은 분들이 한이님도 그렇고 앙다다시님도 그렇고 열심히들 해보세요. 재밌다고 날려줬습니다. P227님께서 배달 어플도 비슷한 경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또 양 기자님께서 또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네네. 정말 정확하게. 예. 네. 비슷한 말씀만 하고 계시네요.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챗봇처럼 같은 말,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신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편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게 금리와 거품이라는 주제가 좀 했는데 미국 금리 이야기.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다면 더 안전한 국가인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자본 이탈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30개 신흥국에서 하루 평균 3,200억 원 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올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조짐만 보였는데도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아예 미리 올리는 나라들까지 속출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에 외환 보유고도 넉넉한 상황이어서 당장 뭉칫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수치를 한번 볼까요?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와 가계부채 수준마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은행에 갚아야 될 돈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비라든가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서 경기도 다시 좀 더 부진해질 수 있는. 우리나라도 경제 소식 전할 때 이게 금리 인상 신호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금리가 언제 오르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같은 신흥국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을 때는 그 버블을 꺼트리기 위해서 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정책을 펴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방식의 경제 정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인가요? 그때 그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또 나오는 경제학자 중에 또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올리지 말자. 그런 가계부채가 1,000조든 2,000조든 계속 돈 풀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신용이 안 좋고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느니 차라리 돈을 무제한 풀어가지고 유지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어요. 통화주의자들 얘기인데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네요. 극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는 대안이긴 하죠. 네, 물론 이건 양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할게요. 곳에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양영걸 기자. 네. 또 몇 분을 못 가네요. 채팅 잘 보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대장님의 시간에 또 탐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탐복. 예, 일단은 사실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알 수 있는 이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표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미국 금리가 언제쯤 올라갈까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예상하는 수 있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원래 많았던 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영어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금리 정책은 이미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인데 사실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까 좀 얘기했듯이 이게 물가가 들썩이고 있고 실제로 미국 물가가 계속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푸는 양을 좀 줄이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젯밤에 미국 연준 FOMC라고 하는데 이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서 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4월 말에 있었던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거
이거 금리 이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오르는 건 괜찮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성장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고 물건도 잘 팔고 해가지고 이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회복세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테리퍼링 한다고 금리 바로 올리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어떤 스케줄이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2008년에 위기가 오고 한 2013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금리 올랐으니까 아직 시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요 거리의 경제를 한편 딱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딱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알 홍보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못 모셔서 너무 아쉽고요. 이렇게 또 전화 찬스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큐시트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7분짜리 내용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벌써 5분이 안 남았습니다. 저는 뭐 원 없이 말했기 때문에 아주 한이 없습니다. 한이 오늘은. 네, 삐까뻔쩍님이 큐시트는 언제 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양홍일 기자 뭐 확진자랑 접촉을 하긴 하셨지만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큐시트에 대한 첫인상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때요? 오늘 큐시트 첫인상. 이거 몇 개월 만에. 원천 심오합니까 혹시? 숨막혀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큐시트에 이 단독 기사들이 빡빡해요 그냥. 숨 막힌다고요? 네. 나도 저도 숨박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 큐시트 갖고 왔는데 이 큐시트 안에 단독 기사들이 이제 잠시 몇 분 뒤에 한 4분 뒤에 온에어가 돼가지고 전파와 함께 자유롭게 세상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급입니까? 네, 역대급이에요 진짜. 첫 번째 단독이 뭐냐면 퇴직자가 집을 지으면 비싸게 사주는 LH. 이게 뭐냐면요. 또 LH 소식. 그 LH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그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임대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 전직 직원이 처남과 아내 명의로 지어서 LH에 판 거예요 비싸게. 근데 무려 몇 채인 줄 아세요? 몇 채? 100채. 125억 원어치. 우와. 아니 크게. 전체 규모가 아니라 한 사람. 예, 엮인 게 100채라고요? 대박이네요, 진짜.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이걸 아무거나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현직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를 건축업자한테 흘려주는 이런 게 또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20억 원 정도의 그 규모를 흘려주면 수수료로 한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고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전직 그 LH 직원들이 아예 그냥 중개업자로 나서가지고 여긴 내 구역이니까 하지 마,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네,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이게 이 사업 예산이 무려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탑뉴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단독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무슨 좀 황당한 뉴스예요. 이게 옛날에 무슨 카메라 출동 같은 얘기인데. 옛날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게 그렇죠, 2021년에 벌어졌군요. 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하는데 원무 과장님이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무 과장이요? 의사가 아닌 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동영상이 있어. 심지어 황당하게도 CCTV 찍혔군요. 그럼 의사를 왜 안 쓸까요? 돈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의사를 고용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 근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가 나를 집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원무과장이 집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째고 뭐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의사가 와가지고 한 5분 10분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면 또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그 행정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러네요. 네. 저희 뭐 단독은 아니지만 어제부터 하고 있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있죠. 네네. 집중 취재한 건데. 옥상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파트 요새 짓는 거 보면 옥상이 없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뾰족뾰족하고 네네. 있죠. 네.
이걸 올라가 보니까 비탈 지붕이 낭떠러지가 돼 있고 막 이런 건데 저희 기자들이 직접 올라가 봤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불이 나도 올라가도 대피할 곳이 없고. 근데 누군가 또 있으면 열쇠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열쇠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 본방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속 터집니다. 아주 네, 보고 있으면. 네. 누가 갖고 있길래요? 아, 궁금하네요. 누가 갖고 있을지. 오늘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빨간 날,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평일이 빨간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그 휴일이 없는 것도 이제 마지막. 거짓말 많이 늘었어요. 웃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현충일은 일요일이고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자, 근데 이제 이걸로 손보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아예 뭐 대체휴일을 지금까지는 설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만 해당이 되는데 그쵸. 다른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셋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요일을 좀 못 박아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 하는 게 뭐 그런 방법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좋아요. 자, 또 제보는 MBC 저희 가출 소녀, 가출한 딸이 온몸에 멍투성이 돼서 돌아왔는데 조건 만남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을 좀 취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장애아 출산은 이게 산재 뭐 인정 같은 게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렵게 인터뷰에 응하신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효필 기자와 또 노재필 기자 두 분과 함께 경제 전문가입니다. 했습니다. 네. 부캐를 맛봤던 시간이고 저희는 본방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